예, 오늘은 제가 퇴직연금 DC에서 운용하고 있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저 같은 경우에는 미국 주식의 70%, 그리고 나머지 30%는 TDF라는 펀드를 통해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DC를 운용해야 될 때 감안해야 될 두 가지에 대해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선 주식 비중이 퇴직연금 내에서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주식을 매입하실 때 가급적이면 해외 주식의 비중을 높게 가지고 가셔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해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앞서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주식 비중을 어느 정도 가지고 가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퇴직연금은 그 특성상 굉장히 장기적으로 가는 상품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금으로만 운용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 자산이 다 인플레이션의 잠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대, 30대 분이시라면 장기적으로 운용되는 퇴직연금에서는 주식을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운용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70%는 이제 해외 ETF, 그러니까 해외 ETF가 국내 상장된 애들이 있습니다. 걔네들을 통해서 이제 해외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30%는 TDF를 통해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DC에서 이제 해외 주식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국내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이제 뭐 대부분 비과세시기 때문에 퇴직연금 내에서는 가급적이면은 그 어떤 그 세제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해외 주식을 편입하시는 게 맞고요. 다만 이제 매매 차익에 대해서 이제 비과세되는 국내 주식, 다른 여유 자금을 통해서 이제 투자하시는 방법으로 하시는 게 가장 세제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저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네, 본격적으로 말씀드려볼게요. 퇴직연금 DC에서 국내 상장 ETF를 왜 활용해야 되는가에 대해 말씀을 드려볼게요. 퇴직연금 DC 운용은 사실 되게 답이 정해져 있고 되게 쉽습니다. 일단 70%는 무조건 해외 주식 사는 거고 나머지 30%는 채권이나 뭐 예금 뭐 이런 거 사는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근데 이게 사실 저도 직접 해보고 저도 자산 운용을 하지만 현실적으로 해보시면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DC 내에서는 이제 해외 주식을 직접적으로 거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일반적인 계정은 다 할 수 있는 건데 퇴직연금은 할 수 없는 게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외 주식 투자하려면 이제 펀드를 사신다던가 뭐 이제 국내 시장에 상장된 해외 ETF 이런 걸 사는 방법이 있는데요. 국내 상장 해외 ETF라는 건 그러니까 미국의 S&P처럼 어떤 주가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입니다. 이제 기계적으로 이제 S&P 500이라는 지수를 복제하는 상품이다 보니까 굉장히 좀 그 운용비가 들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품 자체의 수수료가 굉장히 저렴하고 또 운용 구조가 굉장히 투명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제가 가장 선호하는 금융상품 ETF이고요. 이제 제가 처음에 이거 할 때만 해도 자산 총액이 막 1,000억 원? 막 이 정도밖에 안 됐어요. 제가 이제 이거 영상 만들려고 오늘 보니까 이제 현재는 1.2조 원까지 좀 잔액이 많이 늘어났고요. 또 이제 뭐 영상 지금 제가 화면 띄워드리긴 했지만 과거 수익률 트렌드를 또 봤을 때도 S&P 500을 굉장히 근접하게 잘 추정하고 있습니다. 뭐 그거랑 또 별개로 배당금 같은 것도 뭐 주기적으로 들어오고 있고요. 지금은 굉장히 좀 선호하고 편안하게 느끼는 이런 금융상품이 되었습니다. 전 퇴직연금 계정 안에서는 이거를 가장 선호를 합니다. 일단 수수료가 0.007%, 뭐 굉장히 저렴하죠. 일반적으로 뭐 DC에서 편입 가능한 주식 펀드 뭐 이런 애들은 뭐 수수료 0.8, 1.4 뭐 이러거든요. 그런 거에 비하면 뭐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이고 또 이제 ETF의 장점이 좀 운용 과정이 굉장히 투명합니다. 이거는 뭐 기계적으로 운용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S&P 500이라는 굉장히 500개의 주식에 분산 투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뭐 섹터 리스트라던가 이런 거 뭐 개별 주식 리스크에서는 좀 방비가 되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여드리는 게 지금 제가 투자한 ETF의 어떤 뭐 구성되고 있는 비중인데요. 지금 보시면 이제 보이는 게 미국에서 제일 큰 회사들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4.4, 애플 4.38%, 뭐 아마존 2.7% 이런 식으로 그 회사의 시가총액에 비례해 가지고 그 비중에 따라서 ETF를 통해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시면 이제 업종으로 분류해도 굉장히 다양한 산업에 분산해서 투자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저는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해외 ETF에 대해서는 좀 말씀드릴 내용이 많아서 다음 영상에서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가입했던 상품에 대해 이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약간 광고 같은 느낌이 나는데 대부분 다 비슷비슷한 구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품들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상품 뭐 아무거나 매입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규모라던가 수수료 요거 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보셔야 될 부분이 이제 환해지 부분인데요. 제가 매입한 이제 ETF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환율 해지가 안 되어 있는 상품입니다. 언해지드라고 하는 건데 이제 뭐 주식이 아무리 올라도 뭐 환율이 떨어지면 손실을 볼 수 있는 구조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리스크가 조금 더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주식 포트폴리오 자체가 뭐 한국, 미국 굉장히 좀
분산되어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분산 투자를 통해서 거의 다 상쇄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환율에 대한 리스크는 이렇게 크게 저는 고려는 하지 않습니다. 뭐 물론 이제 여러분 원하시면 이제 환해지된 ETF들이 있어요. 뭐 이제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또 따로 비용이 있죠. 이제 달러 해지를 하게 되면 이제 롤오버를 하는 과정에서 좀 비용이 나오는데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저렴하지가 않아요. 또 주기적으로 발생을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수익률을 갉아먹을 수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수익률 이렇게 갉아먹으면서 뭐 그렇게 하기보다는 분산 투자에서 리스크 없애는 게 뭐 더 적절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이제 또 궁금하신 부분이 왜 S&P 500이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건 좀 현실적인 제약이 있어요. 일단 미국을 제외하고는 사실 퇴직연금에서 매입을 할 수 있는 그 지수 ETF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몇 개 있긴 한데 뭐 중국이나 이런 데 있긴 한데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 않고 뭐 수수료도 좀 비싸요. 비싼 편이고 트래킹에로도 어느 정도 좀 있는 것 같고 뭐 이런 것들이 좀 큰 이유인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상품이 좋아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만약에 정말로 뭐 중국이라던가 이런 데 ETF 사고 싶다고 하시면 증권사 계좌 열어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때 직접 투자하시는 게 조금 더 제 생각에는 효율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뉴욕 시장에 상장된 거 이런 거 사시면 되니까 좀 이렇게 분산 투자를 미국이나 한국 이렇게 좀 하시는 게 좀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 정도만 해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미국 주식 시장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해도 굉장히 분산 투자를 잘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실제로 저도 느끼는 게 뭐냐면 요즘에 장 변동성 굉장히 심하고 하지만 이렇게 그냥 미국판, 한국판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단순한 포트폴리오임에도 불구하고 자산 가치 변동이 크지 않다라는 거를 실제로 전 체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로만 하셔도 단순하고 단단한 포트폴리오 운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번 다시 뭐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DC 내에서 주식을 투자하실 때는 해외 주식으로 하시되 세제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해 가급적이면 ETF를 통해서 수수료도 좀 절감을 하시고 분산 투자도 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선진국 주식을 주로 운용을 함으로써 이제 국내의 주식과의 어떤 분산 관계 이런 거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다음 ETF에 대한 건 다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 드릴 내용은 TDF에 대해 말씀드려볼게요.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어느 정도 좀 이제 자산도 어느 정도 되고 현금 흐름이 좋기 때문에 DC에서 뭐 100%다 주식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아무 그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그게 뭐 수익률이라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어떤 관리의 측면에서도 그렇고 저한테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퇴직연금 자체가 이제 그렇게가 안 되죠. 왜냐면 이 정책을 만드시는 분들이 걱정이 좀 과하셨던 것 같아요. 퇴직연금에서는 70% 이상 주식을 넣지 못하게 제약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30%는 무조건 채권이나 예금으로 운용을 하셔야 돼요. 이게 좀 수익률에 어떤 제약을 걸 수가 있죠. 특히 지금 같은 저금리 시대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에 그래도 좀 그나마 수익률 조금이라도 높이고 싶어가지고 그 30%를 저축은행 예금으로 운용을 했었습니다. DC 내에서도 예금을 가입할 수가 있는데 시중은행 하실 수도 있고 저축은행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저축은행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왜냐면 이게 뭐 이자율도 높고 저축은행이다 보니까 또 예금자 보호도 별도로 됩니다. 저축은행이. 그래서 나머지 30%를 저축은행으로 운용을 한다. 이거 나쁘지 않은 선택이에요. 괜찮습니다. 특히 이제 좀 있으면 또 금리 또 오른다고 하는데 이제 금리 올라가면 그때 또 하셨을 때 되게 좋은 선택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만 저 같은 경우는 작년에 생각했던 게 주식에 대한 포션을 좀 더 높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찾았던 방법이 TDF 활용하는 거였어요. 이제 TDF로 나머지 30%를 다 채우는데 그 TDF가 주식으로 차인 애들을 하면 주식 제 DC에서 뭐 거의 100% 정도 근접하게 주식 비중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타겟 데이티드 펀드라고 해서 내 은퇴 날짜를 설정을 하고 그 은퇴 날짜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좀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이런 상품이거든요. TDF 2050을 가입했는데 그러니까 타겟 데이트가 2050년도예요. 그러니까 2020년도에는 주식 비중이 굉장히 높이 하다가 2050년도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조금씩 채권 비중 높인다던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좀 이제 포트폴리오를 좀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이런 방법이죠. 이 TDF 같은 경우에는 최초에는 이제 주식 비중이 거의 100%에 가깝게 유지가 돼요. 그러다가 이제 10년, 20년 이제 지날수록 채권 비중이 높아지는 이런 구조인데 그렇기 때문에 뭐 2050, 2060 뭐 이런 식의 타겟 데이트 된 펀드를 매입을 하시면 퇴직연금 안에서도 거의 100%로 주식을 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TDF 가입하실 때는 자기 나이에다가 60 더한 시리즈를 가입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90년대생이다라고 하면 60을 더한 2050 시리즈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이제 TDF 뭐 다 좋아요. 컨셉도 좋고 다 좋은데 조금 문제는 있어요. 일단 TDF는 이제 수수료가 좀 비싸요. 이제 온라인으로 하면 0.7, 뭐 지점 가서 하면 1.2 뭐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수수료가 좀 비싼 부분이 있고 그리고 TDF가 이제 사실
우리나라에 출시된 지는 얼마 안 됐어요. 뭐 1년, 2년? 뭐 이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거 성과 트랙도 굉장히 부족하고 펀드 규모도 다 되게 영세합니다. 게다가 그게 또 시리즈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펀드 규모가 되게 영세해요. 몇백억? 뭐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제가 가입한 TDF는 삼성 한국형 TDF 2050 언헤지드라고 해가지고 뭐 이 펀드 추천드리냐라고 하시면 그건 아니에요. 그냥 저도 이거 잘 모르겠어요. 이 펀드에 대해서. 좋아서 가입했다기보다는 그냥 그때 당시에 저축은행 예금 그냥 팔고 그냥 TDF 아무거나 넣자고 해서 넣은 거예요. 그때 다 TDF가 이제 사실 다 고만고만하고 생긴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뭐 옥석을 가리고 그런 걸 할 수 있는 그런 처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아무거나 그냥 골랐습니다. 2050 붙어 있는 걸로. 사실 뭐 제가 그때 그 TDF 그 가입한 금액 한 2천만 원 되는데 그것 때문에 막 리서치하고 그러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아무거나 한 거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가입한 거는 총보수가 0.73%고 현재 순자산이 438억 원이에요. 좀 되게 조금 합니다. 설정도 2019년 2월 11일에 되었어요. 되게 신생 펀드이고 저도 좀 리서치를 한다고 봤는데 이게 뭐 무슨 미국의 무슨 회사에서 뭐 자문을 받아갖고 운영을 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뭐 아직까지는 이게 좀 생긴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과거 추세를 가지고 뭐 이야기를 한다거나 뭐 그럴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스타일도 아직은 좀 불분명하고 뭐 사실 이해는 해요. 이게 되게 작은 펀드고 그래서 이해는 하지만 이제 어떤 뭐 펀드에 대한 좋고 나쁜 이런 거를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이 없을 정도로 이제 공시된 자료가 없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일단 펀드는 뭐 3천억 이상, 뭐 3년 이상 된 펀드, 이런 거 하는 게 좀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실 거라면. 근데 TDF는 대부분의 이제 모든 TDF가 그 요건에 해당은 안 되는 거죠. 그럼에도 저는 저금리 시대에 어떤 인플레이션에 대항해서 자산 가치를 지키고 싶다. 퇴직연금 안에서 그걸 하고 싶다라고 하면 약간 TDF를 활용하는 거 뭐 나쁘진 않다고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년 남짓한 수익률이 한 4.9% 정도 되고요.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나쁜 성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추후에 조금 더 뭐 데이터가 많이 나오고 말씀드릴 내용이 있으면 TDF에 대해서도 좀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컨셉 자체가 굉장히 좋은 상품이기 때문에 잘 쓰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은 제가 이제 DC 계좌에서 어떤 자산을 담고 있는지 그리고 왜 그런 자산들을 담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봤어요. 사실 되게 간단하죠. 해외 주식 ETF 가지고 있고 TDF 가지고 있고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식 비중 높이기 위해 그렇게 하고 있고 언제 은퇴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제가 은퇴할 때까지 퇴직연금 운용 현황에 대해서는 계속 주기적으로 영상을 올리려고 해요. 이게 한번 보시는 게 아니고 계속 제가 자산이 크고 자산이 뭐 빠지고 이거를 계속 지속적으로 보여드리면 좀 그런 과정을 보시는 것만 해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 제가 그 과정을 통해서 수익률을 리뷰하고 또 운용 지시하고 뭐 이런 것들을 다 한번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어요. 조금이나마 여러분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고 또 그렇게 만들어진 자금이 노후에 버팀목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이거 꼭 해주시면 제가 채널을 유지하고 키우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